반환격 이후에는 대세 상승장이 이제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AI,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어마무시한 상승 포텐셜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보시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전 폭락론자도 아니고 항상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전망할 때는 제 예측이 좀 틀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큰일이 날 것 같으니 그걸 대비하자는 차원이랑 그냥 마냥 좋은 생각만 하면서 어차피 좋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는 저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둘 다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근거를 좀 말씀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제 예측의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투자는 계속해서 하고 계셔야 한다라고 좀 강조드립니다. 제가 폭락론자라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 다 팔고 그냥 인버스 찍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그런 투자 전략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뭐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최소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꾸며내가지고 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초에 인버스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하방 베팅하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다른 사람들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눈물을 먹고 수익을 내는 거라서, 아닙니다. 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 시장에서 돈 버는 놈이 정답이고, 그럴 거면은 뭐 시장이 안 떨어지면 그만인 건데, 그렇죠? 사실 저는 뭐 그런 뭐 인류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하방 베팅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애초에 이제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우리는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메커니즘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방 베팅은 애초에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증시 예측을 하는 거, 그리고 증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렵냐면, 그걸 성공하면 초대박으로 돈을 벌고 단기간에 그냥 수백만 장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버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위험하고 사실상 정말 도박성에 가까운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투자하되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더 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50%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되 무너졌을 때 저가로 이제 과하게 무너진 거니까 좀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위한 구명조끼는 입자, 수영복 정도는 입고 하셔야 된다. 현금 50%를 그래서 확보하고 50%는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미국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국이 더 많이 위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이 아닌 한국 주식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 증시가 그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다, 휘청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증시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이게 과연 연속성 있게 무너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수직 낙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다우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도 깨지기 시작했고요. 지수가 S&P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단발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쭉 떨어지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불안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 같은 이 패권국들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발 쇼크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미국보다 주변국들은 더 크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돈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타격이 좀 크겠구나. 그럼 왜 미국으로 돈이 오히려 몰려 들어가냐? 아무리 무너져도요, 미국은 미국이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오히려 미국으로 밀려요. 미국이 이제 위기가 터지면서 주변국들은 다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국들은 미국 무너지는 것보다 더 많이 무너지고 결국 안전자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사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타격이 좀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성장률이 1%대에 접어드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1%대라는 거는 정말 타격이 심각한 거고요. 미국이 좀 2%대 나온다라고 해서 막 우는데 한국은 더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GDP의 대부분이 이제 소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물론 주변국들과 수출 수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가 아주 핵심적인 국가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뭐 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거는 뭐 너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경제 성장률 1%대로 접어들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로 접어들고 있는 국가가 과연 이제 경제 전망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주 팩트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잖아요. 뭐 솔직히 미국은 우리가 안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 한국에 안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경기입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자영업자들 다 나가 떨어졌고. 근데 오히려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도대체 소비 심리는 그럼 왜 좋아지고 있는 거냐? 좀 이상하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돌아오는 주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25일 날. 그때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와, 이대로면은 장난 아니겠다. 지금 뭐 2%는 고사하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을 대폭 낮출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1.9%가 이제 1.6%까지 떨어질 것이다. 성장 전망이. 원래 한 1.9%를 내다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기준금리 못 올리겠구나. 이거 이제 동결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한 절반 이상이 2월 달에 바로 돌아오는 주죠.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먼저 인하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하게 되면은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낮아요. 근데 이 낮은 폭이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이 더 안전한 국가인데 안전한 국가가 금리가 더 높아. 그럼 뭐하러 한국에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환율 방어가 또 어려워져요. 지금이야 이제 환율 방어를 열심히 하면서 외환보 요구를 녹여내면서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한번 했었죠. 근데 과연 이번에 또 인하를 하면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내 대출 부담 줄어서 좋겠다. 나 부동산 대출도 이제 많았는데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제 구조 자체가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 이자 내느라 이제 소비도 줄어버리고 다 이런 이제 국면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외국인들까지 다 이탈하고 환율 방어까지 안 되게 버리면 정말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채권 전문가 이제 과반이 25일 날 돌아오는 주죠.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유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금리 내리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도 이제 좀 치솟다 살짝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물가가 생산자 물가 지수는 1.7%,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로 뭐 1% 후반에서 2% 초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물가 상승률 자체는 많이 좀 잡힌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살짝 어느 정도 허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 그 물가지수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주택적인 부담치가 이 부담에 대한 가중치가 올라가게 되면 거주비에 대한 부담이 아마 체감 물가는 훨씬 더 클 것이고 우리 이미 식당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닥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닥치게 되면 산업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월급을 안 올려주고 있죠. 그럼 먹고 살기 더 팍팍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올려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성장률이 정체됐으니까.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정체되니까 월급도 못 올려줘. 아니면 잘라야 돼. 그럼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돈 쓰기도 어려워. 그럼 소비도 죽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가고 있으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해서 경제 살려야 된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게 맞는 얘기고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서 빨리 경기를 살려야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미국과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만큼 환율이 그렇게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 1438원 정도 되는데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438원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환율이 작년 연말에도 솔직히 높은 수치였어요. 1,300원이 넘어가는 환율도 굉장히 높은 건데 1,400원이 넘어서 1,500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무슨 IMF 때나 보던 환율을 이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간신히 이제 낮춘 게 1,400원 중반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근데 심지어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그럼 한국에 이제 미치는 쇼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야 뭐 이때는 5.5랑 이제 3.5에서 2% 포인트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1.5% 포인트로 격차를 좁혔잖아요. 그럼 미국은 4.5%로 제가 봤을 때 5월까지는 동결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2.75까지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1.75% 포인트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더 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죠. 기관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방어하고 있는 거지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노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1월 달에도 그렇고 1월 말부터도 완전 수직 낙하하면서 이탈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하향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누가 올렸냐? 기관이 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기관만으로 버티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시점이 곧 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또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하고 미국은 동결했다.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네. 그럼 외국인이 지금까지 빠져나간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뭐 성장률이 좋은 것도 아니야.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뭐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장률도 안 좋아. 미국보다 성장률 더 안 좋죠, 우리나라. 심지어 뭐 금리도 미국보다 낮아. 뭐하러 투자합니까? 심지어 환율 방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그럼 환차손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외국인들 더 빠져나가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조차도 야 그냥 미국 주식 하는 게 낫겠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이제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용도 그렇고 기관 수급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고 예탁금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시장이 아닌데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게 속에서 경제 성장이 이제 안 잡혀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면 올라가는 듯 하던 저런 수치들도 완전히 수직 낙하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유력해지는 상황인데 올해 한 3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뭐 한 번 한다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엔 5월 달까지는 일단 안 할 것 같아요. 인하를. 근데 우리나라는 2월 달에 만약에 한다? 3월 달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 안 하고 또 4월 달, 5월 달에 결정하는데 만약에 그때 동결만 한다 해도 이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게 고착화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과정 안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갈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녹아내릴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가 뭐 살아날 구멍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돈을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는 안 올라가지. 그럼 계속 이제 사람들이 주머니가 얇아지고 돈을 더 안 쓰게 돼요. 외식 더 안 하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수도 죽어버리고 뭐 내수가 안 중요하면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에너지 이제 수입해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트럼프가
유가를 이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낮은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70불 넘어갈 것 같다 치면 그냥 바로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불 아래로 다운시켜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것 역시도 시장 불안감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호의적으로 좀 바라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충격이 얼마나 크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충격이 오기는 할 거예요. 그 충격 이후에는 대세 상승장이 이제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AI,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어마무시한 상승 포텐셜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인프라 정도까지.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이거 보통 가장 좋은 것이다. 긍정적이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되게 좀 계륵 같은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금리 인하하는 주요 명분이 다시 말해서 핵심 명분이 바로 불경기입니다. 근데 불경기라는 게 시장에 파다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보조 명분은 물가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물가도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불경기에다가 고물가까지 이제 가버리게 되면 사실상 이제 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됐건 금리 인하를 하는 핵심 명분이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불경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불경기가 만연하게 있으면은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속에선 썩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충격이 옵니다. 안 왔으면은. 그럼 그 충격이 이제 올 걸 계속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안 오면 물론 좋죠. 잘 그걸 컨트롤 해가지고. 근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그냥 아예 안 온다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지금 시장 좋아라고 혼자 막 자기 최면 걸면서 매매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매매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매매는 해야 되는데 현금 확보는 좀 해놓은 상태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불경기로 인한 쇼크가 올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불경기가 이제 오면서 쇼크를 한번 받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거기에다가 뭐까지 이제 올 수가 있다? 그쵸. 환율 방어 실패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불경기로 인한 증시 충격 이후가 중요해요. 이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매우 공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아주 완화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진행되냐면 언제까지?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합니다. 무제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각국은 살아날 때까지 합니다. 그럼 이 트리거를 먼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먼저 못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먼저 금리 인하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먼저 하는 건데 미국이 먼저 이걸 해줘야 한다. 트리거를 인하를 빨리 해줘야 된다. 근데 미국이 경기가 좋으니까 너무 지금 이게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과정 안에서 미국이 먼저 안 해주고 우리나라가 먼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정부 정책 완화와 금리 인하가 매우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하셨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증시는 폭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올 증시 충격이 저도 생각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 충격이 크면 그만큼 훨씬 더 크게 급등하고 작게 급락이 떨어지면 그만큼 적절하게 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고수들은 이 변동성을 즐깁니다. 많이 빠졌네? 더 크게 대박 나겠다. 적게 빠졌네? 뭐 리스크 적게 지면서 적당히 먹은 이런 안정적인 수익도 좋지. 그래서 변동성이 크면 큰 대로 부자들은 즐기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즐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뭐 장밋빛 미래만 그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걸 즐길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그냥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성은 우리의 친구라는 거, 그리고 우리 곁에 언제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불경기로 인한 급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급락했을 때 잡아야 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 거기 이제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비밀번호, 개인정보 넘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시황이라든지 핵심 기업 정보라든지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특강을 진행할 건데 3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 동안 저녁 7시에 과연 올해 2025년에 위기를 앞두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서 어떻게 기회로 이용할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꼭 오셔가지고 특강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에 오신 분들에게만 특강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리니 꼭 텔레그램 방 접속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 요 이제 채널 오시면 요 하단에 채널 홈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이렇게 오셔서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소개로 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인 통해서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채널을 주변에다 많이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제 진심으로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어서 그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진심은 통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덕분에 벌써 4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4만 명 넘었다고 감사한다고 로봇 리포트 자료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벌써 그새 3,000명이 늘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가 지인 소개로 이제 막 보러 왔다 혹은 뭐 친구 소개로 뭐 지나가다 어쩌다 또 핸드폰에 떠서 봤다 하시는 분들,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짤막한 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 100만 넘어서까지도 항상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